10. 그는 사건이 일어난 지 36시간이 지난 후에 약제사의 편지를 받았다. 게다가 그가 받을 충격을 염려한 나머지 오맨은 지나치게 완곡한 표현을 썼기에 그는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알 수가 없었다. 노인은 편지를 받고 뇌졸중이라도 일으킨 것처럼 쓰러졌다. 그러나 다시 생각해보니 딸이 아직 죽지는 않은 것 같았다. 하지만 죽었을지도. 그래서 그는 작업복 셔츠를 입고 모자를 쓰고 구두에 박차를 달고 전속력으로 말을 몰았다. 숨이 턱에 닿도록 헉헉거리며 달려오면서 루어 영감은 계속해서 불길한 예감에 시달렸다. 그래서 결국 잠시 말에서 내려야 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고 주위에서 이상한 말소리가 들려서 미칠 것만 같았던 것이다. 동이 트기 시작했다. 나뭇가지 위에 3마리의 검은 암탉이 자고 있는 것이 보였다. 그는 이 흉조에 놀라 몸서리를 치며 성당 신부님께 미사용 예복 세벌을 드리고 베르토의 묘지에서 바송빌 예배당까지 맨발로 걸어가겠다고 성모님께 약속했다. 마을에 들어서자 그는 여인숙 사람들을 크게 소리쳐 불렀고 여인숙 문을 어깨로 밀치고 들어가 득달같이 귀리 자루에 달려들어 여물통에 가득 쏟아붓고 그 위에 단 4가지까지 한 병 뿌려준 다음 다시 말에 올라탔다. 조랑말은 발굽에 불꽃을 튀기면서 달렸다. 그는 딸을 꼭 살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의사들이 무언가 치료법을 발견할 것이다. 분명히 그럴 것이다. 그는 자신이 주워들은 기적적 치유의 예들을 떠올렸다. 그러나 얼마 후 딸은 죽은 모습으로 나타났다. 바로 그의 눈앞에 길 한복판에 반드시 누워있는 모습이었다. 고삐를 잡아당기자 환영은 사라졌다. 캔캉푸어에 도착하자 그는 힘을 내리고 커피 3잔을 연거푸 마셨다. 혹시 이름을 잘못 쓴 게 아닐까 하는 생각에 주머니 속의 편지를 만져보았다. 그러나 그것을 꺼내볼 용기는 없었다. 급기야 그는 이것이 어쩌면 장난인지도 모른다. 누군가 복수하기 위해 꾸몄거나 술에 취한 김에 그랬을 것이다 하고 생각하기도 했다. 게다가 딸이 정말로 죽었다면 자기가 알았을 것이 아닌가? 아니야, 절대로 그럴 리가 없어. 들판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 하늘은 푸르고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고 양떼는 풀을 뜯으며 지나갔다. 마을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는 말 위에 바짝 엎드려 전속력으로 달렸다. 채찍을 하도 후려치는 통에 말의 뱃대끈에서는 피가 뚝뚝 떨어졌다. 의식을 회복하자 그는 보바리를 껴안으며 울음을 터뜨렸다. 내 딸아, 엠마, 얘야 어쩌다가? 사위는 흐느끼 울면서 대답했다. 모릅니다. 저도 모릅니다. 누군가의 저주라고 할 밖에는. 약제사가 2 사람을 떼어놓았다. 그런 끔찍한 이야기는 해서 뭐해요? 제가 나중에 어르신께 설명해 드리죠. 벌써 사람들이 오는군요. 제발 좀 고정하시고. 자, 의연하게. 불쌍한 사내는 의연하게 보이려고 몇 번이나 되풀이해서 말했다. 그래, 용기를 내는 거야. 그러자 노인도 질시라 따라 말했다. 좋아, 나도 용기를 내야지. 그래야지. 저 애를 끝까지 잘 보내야지. 종이 울리고 있었다. 모든 준비가 끝났다. 이제 출발해야만 하는 것이다. 제단 바로 앞에 성가대석에 앉은 장인과 사위는 성가를 읊조리며 눈앞을 왔다 갔다 하는 3명의 성가대원을 멀거니 바라보았다. 나팔수는 뱀 모양의 나팔을 힘껏 불었고 부르니지행 신부는 성장을 하고 째지는 듯한 목소리로 노래를 하고는 성체를 모신 감시를 향해 절을 하고 나서 2 손을 들어 앞으로 뻗었다. 레스티부두아는 고래뼈로 만든 막대기를 들고 성당 안을 돌아다니고 있었다. 관은 성경 봉독을 할 때 사용하는 성서대 근처에 놓여 있었다. 관 양쪽으로 4줄의 촛불이 타고 있었다. 샤르는 일어나서 그 촛불을 끄고 싶었다. 그는 신앙심을 되살려 내세에 대한 희망을 가지려고 애를 썼다. 그곳에서 그녀를 다시 만날 수 있는 것이다. 그녀는 멀리 오랜 여행을 떠났다고도 생각해 보았다. 그러나 그녀는 지금 저 밑에 있다. 모든 것이 끝났다. 이제 곧 땅속에 묻힐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자 왈칵 분노가 치밀었다. 사납고 어둡고 절망적인 분노였다. 때때로 그는 아무것도 느낄 수가 없었다. 그럴 때면 그는 자신을 나쁜 사람이라고 자책하면서도 어쨌든 고통이 완화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했다. 쇠를 박은 지팡이가 규칙적으로 포석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성당 안쪽에서 들리던 그 소리는 청랑 앞쪽에서 딱 멎었다. 허름한 갈색 저고리를 입은 한 남자가 힘들게 무릎을 꿇었다. 황금사자의 하인 이폴리트였다. 그는 아껴두었던 새 의족을 끼고 있었다. 성가대원 한 명이 헌금을 거두기 위해 장례를 한 바퀴 돌았다. 큰 동전들이 차례차례 소리를 내며 언쟁반 위로 떨어졌다.
빨리 좀 해요. 괴로워 죽겠어요. 보바리는 화를 내며 5프랑짜리 은화를 던져주었다. 성가대원은 오랫동안 허리 굽혀 절하며 감사를 표했다. 성가를 부르고 무릎을 꿇었다가 다시 일어나고 장례식은 도무지 끝이 없었다. 그는 언젠가 결혼초에 함께 미사에 참석했던 일을 떠올렸다. 그때 두 사람은 지금과는 반대편의 오른쪽 벽 밑에 앉았다. 종이 또 울리기 시작했다. 의자가 일제히 들그덕거리는 소리를 냈다. 상력꾼들이 관 밑에 막대기 3개를 집어넣었다. 일동은 성당을 나왔다. 지스탱이 약국 문간에 나왔다가 갑자기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더니 비틀거리며 다시 안으로 들어갔다. 사람들은 장례 행렬이 지나가는 것을 보려고 창가에 나와 있었다. 샤를은 선두에 서서 몸을 뒤로 젖히고 있었다. 그는 의연한 척하면서 골목이나 집에서 나와 행렬에 끼어드는 사람들에게 가볍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양쪽에 3명씩 줄지어 선 상력꾼들은 조금 헐떡이면서 종종 걸음을 쳤다. 신부들과 성가대원들과 복사 2명은 구덩이에서의 외침을 낭송했다. 그들의 목소리는 오르락내리락 거리면서 들판 위로 퍼져나갔다. 오솔길 모퉁이에서 그들의 모습은 때때로 보이지 않게 되었지만 커다란 십자가만은 언제나 나무들 사이에 우뚝 솟아있었다. 여자들은 소매 없는 짧은 검정색 망토를 입고 뒤를 따랐다. 망토에 달린 두건은 쓰지 않고 뒤로 젖힌 채 손에는 커다란 촛불을 들고 있었다. 샤를은 끝없는 기도와 불빛 그리고 양초와 신부복에서 풍기는 매석매석한 냄새 때문에 기절할 것만 같았다. 상쾌한 바람이 불어왔다. 호밀과 유채는 푸르렀고 길가의 가시나무 울타리에는 이슬방울이 맺혀 파르르 떨고 있었다. 들판은 온갖 즐거운 소리들로 가득 차 있었다. 멀리서 지나가는 수레바퀴 소리, 쉬지 않고 우르대는 수탉 소리, 사과나무 아래로 도망치는 망아지의 발굽 소리, 맑은 하늘에는 분홍빛 구름이 점점이 떠있고 붓꽃이 만발한 초가집들은 푸르스름한 빛으로 뒤덮여 있었다. 샤를에게는 지나가는 집마당들이 모두 낯익었다. 오늘과 똑같은 어느 날 아침 왕진을 마친 그는 이 마당들을 돌아 나와 그녀에게로 돌아갔었다. 흰 눈물 장식이 군데군데 찍힌 검은 천이 바람에 날려 때때로 관이 드러났다. 상력꾼들도 지치는지 발걸음이 늘어졌다. 영구는 작은 배처럼 출렁거리며 앞으로 나아갔다. 행렬이 묘지에 도착했다. 남자들은 잔디밭에 구덩이를 파놓은 곳까지 계속해서 걸어 내려갔다. 모두들 그 주위로 모였다. 신부가 묵으라고 말하고 있는 동안 구덩이 가장자리에 쌓이는 흙더미로부터 여기저기 붉은 흙이 소리 없이 흘러내렸다. 네 가닥의 밧줄이 준비되자 그 위에 관이 올려졌다. 샤를은 구덩이 속으로 내려가는 관을 바라보았다. 한없이 오랫동안 내려가는 것 같았다. 마침내 쿵 하는 소리가 나더니 삐걱대는 소리를 내며 밧줄이 올라왔다. 그러자 부르니지행 신부는 레스티 부두아가 건네주는 삽을 받아 오른쪽으로 성수를 뿌리면서 왼손으로 힘차게 한 삽 가득 흙을 퍼서 부었다. 조그만 조약돌이 관 위에 떨어지는 소리가 났다. 마치 영혼의 울림 같았다. 신부는 성수 살포기를 6사람에게 넘겨주었다. 바로 오멧이었다. 그는 그것을 엄숙하게 흔들고 나서 다시 샤를에게 넘겨주었다. 샤를은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2손 가득 흙을 집어 뿌리며 잘 가요 하고 외쳤다. 그녀에게 키스를 보내는가 하면 함께 묻히겠다며 구덩이까지 다가가기도 했다. 사람들은 그를 억지로 끌어냈다. 그는 곧 침착성을 되찾았다. 어쩌면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어쨌든 끝났다는 데서 안도감을 느꼈는지도 모른다. 루오 영감은 돌아오는 길에 태연하게 파이프를 피웠다. 오메는 그것이 못마땅했다. 또한 비네가 오지 않은 것, 티바수가 미사에만 참석하고 가버린 것, 그리고 공정의 집 하인인 테오토르가 파란 옷을 입은 것도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깟 검은옷 하나 구하지 못한단 말이야. 그건 경우가 아니라고. 그는 자기의 의견을 이야기하기 위해 이무리 저무리를 돌아다녔다. 모두를 엠마의 죽음을 애석하게 생각했다. 특히 레레가 그랬다. 그는 장지까지 따라왔던 것이다. 참 가엾은 부인입니다. 부군께서 얼마나 상심하실까. 약제사가 대답했다. 만일 내가 없었다면 저 양반은 분명 몹쓸 일을 저질렀을 거예요. 그렇게도 착하신 부인이 지난 토요일에도 우리 가게에 왔었는데 하도 바빠서 무덤에서 할 추도사도 준비하지 못했답니다. 오메가 말했다. 집에 돌아온 샤를은 옷을 벗었다. 루오 영감은 다시 파란 작업복 셔츠로 갈아입었다. 셔츠는 새 것이었다. 달려오는 동안 여러 번 소매로 눈물을 닦았기 때문에 얼굴에는 파란 염료가 묻어 있었다. 먼지로 더러워진 얼굴에는 몇 줄기 눈물 자국도 남아있었다. 보발이 모친이 그들과 함께 있었다.
세 사람 모두 말이 없었다. 이윽고 영감이 한숨을 쉬었다. 여보게, 자네가 첫째 아내를 잃었을 때 내가 토트에 갔던 거 기억하는가? 그때는 내가 자네를 위로했었지. 무언가 위로할 말이 있었거든. 그런데 지금은. 그러고는 가슴을 들썩이며 신음소리를 냈다. 아, 나는 이제 볼장 다 봤어. 그렇고 말고 마누라 죽고 다음에는 아들, 그리고 오늘은 딸까지. 그는 바로 베르토로 돌아가겠다고 했다. 이 집에서는 도저히 잘 수 없다는 것이었다. 심지어 손녀조차 보지 않겠다고 했다. 아니야, 너무 가슴이 아파서 못 보겠어. 나 대신 자네가 뽀뽀해주게 잘 있게. 자네는 착한 사람이야. 그리고 이거 절대로 잊지 않겠네. 그는 허벅지를 탁 치며 말했다. 걱정 말게. 칠면조는 앞으로도 계속 보내줄 테니까. 언덕 꼭대기에 다다르자 그는 뒤를 돌아다 보았다. 예전에 생빅토르 길에서 딸과 헤어질 때도 그랬었다. 마을의 창문들이 들판해지는 햇살을 받아 마치 불타는 것 같았다. 그는 눈 위에 손을 갖다 댔다. 저 멀리 지평선의 담장으로 둘러친 장소가 보이고 그 안에는 여기저기 나무들이 하얀 비석들 사이에서 다발을 이루고 있었다. 이윽고 그는 다시 돌아섰다. 그러나 이번에는 천천히 갈 수밖에 없었다. 그는 그의 말이 절뚝거렸기 때문이다. 샤를 모자는 둘 다 몹시 필요한데도 밤늦도록 함께 이야기를 나눴다. 지난 이야기도 하고 앞으로의 계획도 이야기했다. 모친은 용빌에 와서 살림살이를 돌보며 함께 살 것이고 앞으로는 절대 헤어지지 않겠다고 했다. 그녀는 오랫동안 빼앗겼던 아들의 애정을 다시 찾은 것이 내심 기뻐서 눈치껏 상냥하게 굴었다. 시계가 자정을 쳤다. 마을은 평소와 같이 조용했다. 샤를은 자지 않고 깬 채 여전히 아내를 생각하고 있었다. 로돌프는 기분 전환을 위해서 하루 종일 숲속을 돌아다니고 들어와 이제 자기 집에서 편안히 자고 있었다. 레옹 역시 먼 도시에서 자고 있었다. 그 시간 잠들지 못하는 사람이 또 하나 있었다. 무덤가의 전나무 사이에서 한 소년이 무릎을 꿇은 채 울고 있었다. 통곡으로 터질 듯한 그의 가슴이 거대한 회한의 무게 아래 어둠 속에서 헐떡거렸다. 그것은 달보다 더 부드럽고 밤보다 더 헤아릴 길 없는 깊은 회한이었다. 갑자기 철책문 소리가 끼익하고 났다. 레스티 부두아였다. 아까 낮에 잊어버리고 간 삽을 찾으러 온 것이었다. 그는 담장을 넘어가는 사람이 쥐스탱이라는 것을 알아보고는 이제야 감자도둑을 잡았다고 쾌재를 불렀다. 보바리 부인 마지막 글입니다. 3부 11. 이튿날 샤를은 딸을 데려왔다. 아이는 엄마를 찾았다. 그래서 엄마는 외출했는데 곧 장난감을 사가지고 올 거라고 말해주었다. 베르트는 여러 번 그 이야기를 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잊어버리고 말았다. 아이의 명랑한 모습을 보면 보바리는 가슴이 아팠다. 게다가 약제사의 곤혹스러운 위로도 들어야 했다. 곧 돈 문제가 다시 시작되었다. 뇌레가 다시 친구인 뱅사르를 부추기는 바람에 샤를은 엄청난 액수의 부채를 짊어졌다. 아내가 사용하던 가구를 단 한 개도 팔지 않으려 했기 때문이었다. 그 때문에 어머니는 불같이 화를 냈다. 샤르는 어머니보다 더 화를 냈다. 그는 완전히 변했다. 어머니는 집을 나가버렸다. 그러자 모두들 뜯어먹으려고 눈이 벌겋도록 설치됐다. 랑 프리베르 양은 엠마에게 한 번도 레슨을 하지 않았는데도 관로 속에 엠마는 그저 샤를에게 영수증만 보여줬을 뿐이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엠마에게 한 번도 레슨을 하지 않았는데도 6달치 레슨비를 청구했다. 그것은 두 여자 사이의 합의사항이었다. 책 대여점에서는 3년치 회비를, 롤레 음음은 20통 정도의 우편 요금을 청구했다. 샤를이 무슨 편지냐고 따지자 그녀는 신중하게 얼버무려 대답했다. 저는 모릅니다. 사모님께서 하신 일이니까요. 빚을 갚을 때마다 샤를은 이것이 마지막 일이니 하고 생각했다. 그러나 자꾸 다른 빚이 튀어나왔다. 그가 환자들에게 치료비 미납분을 요구하자 그들은 아내가 보낸 편지를 내보였다. 그래서 그는 오히려 사과를 해야만 했다. 이제 펠리시 때는 마님의 옷을 입었다. 물론 전부는 아니었다. 샤를이 그중 몇 벌을 남겨놓았기 때문이다. 그는 때로 그녀 방에 틀어박혀 그 옷을 바라보곤 했다. 하녀는 엠마와 몸집이 엇비슷했다. 그래서 샤를은 그 뒷모습을 보고 아내의 환영인 줄 알고 이렇게 부르짖었다. 가지 마요. 그냥 있어요. 그러나 5월 말경 펠리시테는 장롱에 남아있는 옷을 몽땅 훔쳐가지고 테오도로와 함께 용빌에서 도망쳤다. 그 무렵 디피 미망인이 그녀의 아들인 이버토의 공정인 레옹 디피시와
봉드빌의 레오카디 드베르 양의 결혼을 알리는 편지를 보내왔다. 샤를은 그녀에게 보내는 축하의 답신 중에 다음과 같은 말을 썼다. 아내가 살아있었다면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어느 날 그는 할 일 없이 집안을 서성이다가 다락방까지 올라가게 되었다. 막 문턱을 넘어서는 찰나 그의 실내와 바닥에 동그랗게 구겨진 얇은 종이가 밝히는 바람에 주워서 읽게 되었다. 엠마, 용기를 내요. 용기를 내셔야 합니다. 나는 당신을 불행에 빠뜨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것은 로돌프의 편지였다. 상자들 사이에 바닥에 떨어져 있다가 창에서 불어오는 바람에 날려 문간으로 굴러간 것이었다. 샤를은 입을 해 벌린 채 꼼짝도 않고 서 있었다. 일찍이 절망에 빠진 엠마가 지금의 그보다도 더 창백한 얼굴빛을 한 채 떨어져 죽으려고 했던 바로 그 자리였다. 이어고 그는 둘째 장 끄트머리에서 조그만 알자를 발견했다. 이 자가 누굴까? 그는 로돌프가 뻔질나게 떠나들던 일이 생각났다. 그러다가 갑자기 발길을 끄는 사실, 또 그 뒤로 두세 번 마주쳤을 때의 어색한 태도도 떠올랐다. 그러나 편지의 정중한 의투에 속아 엉뚱한 짐작을 했다. 아마 플라토닉한 사랑을 했을 거야. 게다가 샤를은 모든 것을 깊이 천착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증거를 보고도 뒷걸음질 쳤고 슬픔이 너무 크기에 확실하지도 않은 일 때문에 질투를 할 여력이 없었다. 그는 모든 사람이 그녀를 찬미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분명 남자들 모두가 그녀를 탐했을 것이다. 그러자 그녀가 한층 더 아름답게 느껴졌고 계속적으로 그녀에 대한 격렬한 욕망을 느꼈다. 그 욕망은 이제 실현 불가능했기에 더욱 커져만 갔고 그 때문에 그의 절망은 더욱 불타올랐다. 그는 마치 그녀가 살아있는 것처럼 그녀 마음에 들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했다. 그녀의 취향과 생각에 맞추어 에나멜 장화를 사고 흰 넥타이를 메고 코스튬에 화장품을 바르고 그녀처럼 엄에 서명했다. 그녀는 이렇게 무덤 저쪽에서 그를 타락시켰다. 그는 은그릇을 하나씩 팔아야 했다. 그러고는 그 실의 가구를 팔았다. 이윽고 집안의 모든 방이 텅텅 비어갔다. 그러나 침실, 그녀의 침실만은 예전 그대로였다. 저녁 식사 후 샤를은 그곳에 올라갔다. 그는 불가에 둥근 테이블을 옮겨놓고 그녀의 안락 의자로 다가가 의자를 마주보고 앉았다. 촛불 하나가 금도금 촛대들 중 하나에 꽂혀 타오르고 있었다. 베르트는 그의 곁에서 판화에 색칠을 하고 있었다. 이 불쌍한 사내는 딸의 옷차림이 초라한 것이 못내 가슴 아팠다. 구두에는 끈이 없었고 소매는 어깨부터 허리께까지 터져 있었다. 가정부가 전혀 신경을 쓰지 않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딸은 너무도 예쁘고 착했다. 고개를 갸웃거릴 때면 소담스러운 장밋빛 금발이 볼그레한 뺨 위에 찰랑거렸다. 그것을 보면 기쁘기 거지없었다. 그러나 그 기쁨은 잘못 빚어진 술처럼 송진 냄새가 나는 씁쓸한 기쁨이었다. 그는 아이의 장난감을 고쳐주고 마분지로 인형도로 만들어주고 인형의 터진 배를 꿰매주기도 했다. 그러다가 반지꼴이나 굴러다니는 리본, 심지어는 탁자의 갈라진 틈새에 끼어있는 바늘만 보아도 멍하니 생각에 잠겼다. 그 모습이 너무도 슬펐기 때문에 딸 또한 그와 마찬가지로 슬퍼지고 말았다. 이제 아무도 그들을 보러 오지 않았다. 지스탱은 루앙으로 도망쳐서 그곳에서 식료품점 전문 노릇을 하고 있었고 약제사의 아이들이 베르트를 보러 오는 횟수도 점점 줄어들었다. 이제 그들 사이에는 신분차가 확실히 났기 때문에 오메가 그들의 친교를 달가워하지 않았던 것이다. 오메는 연고를 써서 장님을 치료했으나 효험이 없었다. 그래서 장님은 부하기움 언덕으로 돌아가 여행자들에게 그 이야기를 지치지 않고 해댔다. 오메는 제비를 타고 루앙에 갈 때면 그를 피하기 위해 창문에 커튼을 쳤다. 그는 장님을 정오했다. 게다가 자신의 명성도 지켜야 했으므로 어떻게든 장님을 제거하려고 은밀히 계획을 세웠다. 그의 날카로운 두뇌와 허영심과 파렴치의 결정판인 이 계획은 다음과 같이 전개되었다. 6달 동안 루앙의 등불에는 다음과 같은 종류의 기사들이 번번이 실렸다. 피가르디 지방 쪽으로 여행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부하기움 언덕 위에서 얼굴에 무서운 상처가 있는 거지를 만났을 것이다. 그는 사람들에게 달라붙어 세금 받듯이 동냥을 한다. 우리들은 아직도 저 끔찍한 중세시대에 살고 있는가? 십자군 원정 때 의도한 문둥병과 연주창을 광장에서 공중의 전면에 드러내는 것이 허용되던 그 야만의 시대에 살고 있단 말인가? 다음과 같은 것도 있었다. 불황자를 금지하는 법률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대도시들은 여전히 거짓대에 오염되어 있다. 물론 혼자 배회하는 자들도 있지만 혼자라고 해서 위험이 덜한 것은 전혀 아니다. 시당국은 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것인가?
심지어 오매는 사건을 날조하기도 했다. 어제 부야교는 언덕에서 한 마리의 겁 많은 말이 이어서 장님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그 사건이 일어났다는 식의 이야기가 계속되었다. 오매의 계략은 성공하여 장님은 구금되었다. 그러나 이내 풀려나 다시 험담을 시작했다. 그러자 오매도 다시 시작했다. 그것은 일종의 전쟁이었다. 결국 오매가 승리하여 장님은 종신연금을 선고받고 빈민구조소에 갇혔다. 이 성공의 힘을 얻은 오매는 대담해졌다. 그래야 지역 내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면 무엇이든지, 즉 시원찮은 헛간에 화재가 나거나 아내가 남편에게 맞거나 하다못해 개 한 마리가 치어 죽은 사건까지도 모두 발생하는 족족 세상에 알렸다. 그것은 오로지 진보에 대한 사랑과 성직자들을 향한 정오의 발로였다. 그는 하층계급을 위한 가톨릭 초급 학교를 공립초등학교와 비교하며 비판했고, 성당에 100프랑의 보조금이 지불되자 성 바르톨로메오 축일 학살 사건을 들먹였으며 폐습을 고발하고 풍자의 화살을 날렸다. 물론 이것은 자화자찬의 말에 불과하지만 말이다. 오매는 여기저기를 파고 흔들며 위험한 인물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러던 중에 저널리즘의 한계를 절감한 그는 이었고 책, 즉 저서의 필요성을 느꼈다. 그래서 그는 용빌 지방의 일반 통계 및 풍토학적 재고차를 저술했다. 그 통계학은 그를 철학으로 인도했다. 그는 또 사회문제, 빈민계급의 훈육, 물고기 기르는 법, 고무 제조업, 철도 등과 같은 거창한 문제에 매달렸다. 그러다 보니 자신의 일개 부르주아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창피해져 예술가 스타일을 흉내내어 담배까지 피웠다. 또 거실 장식용으로 퐁파루드 스타일의 근사한 도자기 조각품 두 점을 사들였다. 그는 약국도 소홀히 하지 않았다. 천만의 말씀이었다. 그는 새로운 발명품이 나오면 누구보다 먼저 받아들였다. 초콜릿의 유행에도 민감했다. 생앵페리베르 도네에서 쇼카 초콜릿과 르 발랑시아 건강식을 최초로 소개한 사람이 바로 그였던 것이다. 그는 신경통에 좋다는 폴버마의 전기체인의 열광에, 폴버마의 전기체인이라고 하는 것은 퍼르시아 출신의 이삭 폴버마어가 고안한 의료기계라고 하네요. 전기로 자기장을 만들어 류머티즘과 신경계통의 질병을 고친다고 알려졌으며 19세기 중반 이후 큰 인기를 끌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는 신경통에 좋다는 폴버마의 전기체인의 열광에 자신도 몸에 차고 다녔다. 밤에 그가 내복 상의를 벗으면 오매 부인은 남편의 몸뚱이를 잔뜩 휘감고 있는 금빛 전선의 광위에 찬탄을 금치 못했으며 그만큼 그녀의 사랑도 더욱 커졌다. 스키타이인보다도 더 단단히 몸을 졸라맨 그 남자가 그녀 눈에는 동방박사처럼 찬란하게 보였던 것이다. 그는 엠마의 무덤에 대해서도 멋진 생각을 해냈다. 처음에는 원통형 석재로 이루어진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천을 두를 것을 제안했다가 다음에는 피라미드를, 그 다음에는 베스다 신전처럼 조그만 돔 천장에 있는 루톤다를, 그리고 또 파격적인 폐허의 돌무더기 형태를 제안했다. 그러나 어떤 기념물을 선택하든 간에 수양버들은 꼭 심어야 했다. 오매는 그것만큼은 요지부동이었다. 왜냐하면 그것은 슬픔을 나타내는 필수적인 상징이었기 때문이다. 샤를은 묘석 견본을 보러 그와 함께 루앙의 어느 성물 가게를 찾아갔다. 브리드의 친구인 보프릴라르라는 화가도 동행했는데 이 친구는 노상 서툰 재담을 늘어놓았다. 결국 100장 정도의 도안을 검토해보고 견적서를 뽑아달라고 한 다음 돌아갔다가 얼마 후 다시 한번 루앙에 나가 불 꺼진 횃불을 든 정령을 앞뒤 양면에 새긴 영모 형태로 결정했다. 비문으로 말하자면 오매는 나그네의 발길을 멈추어라 라는 라틴어 구절만큼 아름다운 것은 없다고 했다. 그러나 그 뒤가 생각나지 않아 머리를 쥐어짰다. 그는 계속 나그네의 발길을 멈추어라를 되풀이하다가 마침내 사랑스러운 아내 이곳에 잠들다 라는 라틴어 구절을 생각해냈고 바로 그것으로 결정되었다. 보바리는 엠마를 끊임없이 생각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점차 그녀를 잊어갔다. 그녀의 영상을 붙들어들고 무지 내를 썼지만 그녀의 모습은 점점 그의 기억 속에서 희미해져 갔다. 그는 낙담했다. 물론 그는 밤마다 그녀의 꿈을 꾸었다. 항상 같은 꿈이었다. 그가 그녀에게 다가간다. 그러나 그녀를 껴안으면 그녀는 곧 그의 품속에서 폭삭 썩어버렸다. 일주일 동안 밤마다 그는 성당에 갔다. 부르니쟁 신부도 두세 번 그의 집을 찾았지만 이윽고 방문을 그만두었다.
게다가 오매의 표현을 빌리면 신부는 점점 불관용과 광신 쪽으로 흘렀다. 그는 시대정신에 역행하는 비난을 퍼붓고 강론 시간에 모두가 아는 볼테르의 임종 이야기, 즉 그가 죽을 때 자기 똥을 먹었다는 이야기를 두 줄에 한 번꼴로 해댔다. 내핍 생활에도 불구하고 보바리는 묵은 빚을 도저히 청산할 수가 없었다. 뢰레가 엄의 상환기간 연장을 거부했기 때문에 곧 차압이 들어올 판이었다. 그래서 그는 어머니에게 도움을 청했고 그녀는 자기 재산을 저당 잡히는 것을 승낙했지만 허락 편지 속에 엠마에 대한 욕을 잔뜩 써서 보냈다. 또 자기가 희생하는 대가로 펠리시테가 훔쳐가고 남은 엠마의 시올 한 장을 달라고 요구했다. 샤를이 그 청을 거절하는 바람에 그들의 사이는 다시 틀어졌다. 어머니 편에서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었다. 집에 데리고 있으면 위로가 될 것 같으니 자기가 손녀를 맡겠다고 나선 것이다. 샤를은 동의했다. 그러나 막상 보낼 때가 되니 도저히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래 이제 모자 사이의 연은 완전히 끊어지고 말았다. 다른 애증이 사라짐에 따라 그의 사랑은 아이에게 집중되었다. 그러나 아이는 그에게 걱정거리를 안겨주었다. 가끔 기침을 하고 양쪽 볼에 붉은 반점이 생겼기 때문이다. 건너편의 약제사 집은 날로 번창하고 항상 즐거움이 넘쳐났다. 그에게는 모든 것이 만족의 원천이었다. 나폴레옹은 조제실에서 그를 도왔고 아탈리는 그리스적 모자에 술을 놓아주었으며 이르마는 잼병 주둥이를 덮을 종이를 동그랗게 오려놓았고 프랭클린은 구구단을 줄줄 외웠다. 그는 가장 행복한 아버지이자 가장 운 좋은 사나이였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 은밀한 야심이 그를 괴롭히고 있었던 것이다. 오메는 훈장을 원했다. 사실 자격은 충분했다. 첫째, 콜레라가 유행했을 때 불철주야 박력에 헌신하여 인정받은 사실. 둘째, 공익에 도움되는 저작들을 자비로 출판한 사실. 예를 들어 관로의 설명이 있네요. 그는 여기서 사과주의 제조법 및 효능에 관하여 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하여 아카데미에 보낸 털 진딧물 관찰, 통계에 관한 저서, 심지어는 약제사 자격 논문까지 열거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예를 들어 게다가 여러 학회의 회원이기도 했다. 관로 속에 실은 단 한 군데의 회원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사실 그는 한쪽 발꿈치로 핑그르르 돌면서 외쳤다. 화재 때 나서서 공을 세운 것만 해도 충분할 거야. 그래서 오면은 권력에 접근하기 시작했다. 그는 선거 때 발벗고 나서서 도지사를 도왔고 지조 없이 자신을 팔았다. 국왕에게 탄원서를 내어 합당한 조치를 내려줄 것을 간청했고 그를 우리의 어지신 국왕이라고 부르며 앙리 4세에 비유했다. 약제사는 훈장수의 기사가 났는지 보려고 매일 아침 황급히 신문을 펼쳤다. 하지만 언제나 허탕이었다. 결국 그는 참을 수 없어서 자기 집들의 훈장의 별을 본뜬 잔디밭을 만들었고 그 꼭대기에서부터 풀을 심어 작은 꽈배기 모양을 만들었다. 훈장에 달린 리본 대신이었다. 그는 팔짱을 끼고 그 주위를 돌아다니면서 정부의 무능과 인간의 배은망덕에 대해 생각했다. 고인에 대한 존중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한꺼번에 보지 않고 조금씩 천천히 살펴보는 데서 일종의 관능적 쾌락을 느꼈기 때문인지는 모르나 어쨌든 샤를은 아직도 엠마가 사용하던 자단목 책상을 열어보지 않았다. 마침내 어느 날 그는 그 앞에 앉아 열쇠를 돌려 서랍을 열었다. 내용의 편지가 전부 들어있었다. 이번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그는 마지막 한 통까지 다 읽고 나서 눈이 뒤집혀 미친 듯이 흐느껴 울고 고함을 치며 여기저기 모든 가구와 서랍을 뒤졌고 심지어 벽 뒤까지 살사치 훑었다. 마침내 상자 하나를 발견하자 그것을 발로 밟아 부셨다. 흩어진 연애 편지들 속에서 로돌프의 초상화가 튀어나왔다. 사람들은 낙심하여 두문불출하는 샤를의 모습에 놀랐다. 더 이상 외출도 하지 않고 아무도 집에 들이지 않았으며 심지어 왕진조차 거절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가 방구석에 틀어박혀 술을 마신다고 수군거렸다. 그래서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정원 울타리 너머로 발돋움을 하여 들여다보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예상 외의 광경에 깜짝 놀랐다. 때에 찌든 옷을 입은 샤를이 길게 늘어진 수염을 휘날리며 섬뜩한 소리로 응응 소리내어 울면서 이리저리 걸어다니고 있었던 것이다. 여름날 저녁이면 그는 어린 딸을 데리고 묘지로 갔다. 그러다 광장을 비치는 불빛이라고는 비내의 들창밖에 남지 않은 한밤중이 되어서야 비로소 집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그의 고통이 주는 쾌락은 불완전한 것이었다.
그것을 함께 나눌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그녀의 이야기를 하려고 르프랑스와 음음 집으로 갔지만 음음은 그의 이야기를 한 귀로 흘려들었다. 그와 마찬가지로 그녀에게도 걱정거리가 있었다. 뢰레가 드디어 파보리트 드 코메로스라는 역마차 회사를 차린 것이다. 게다가 심부름을 잘한다고 소문난 마보 이베르도 급료를 올려주지 않으면 경쟁회사로 옮기겠다고 위협하고 있었다. 어느 날 샤를은 아르게의 시장에 자신의 마지막 재산인 말을 팔러 갔다가 로돌프와 마주쳤다. 그들은 서로를 알아보자 얼굴이 창백해졌다. 로돌프는 장례식 때 달랑 명함만 한 장 보냈기 때문에 우선 두서없이 몇 마디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이윽고 배짱이 생겨 관로 속에 때는 8월의 무척 더운 날이었다 이렇게 떼어 있네요. 이윽고 배짱이 생겨 뻔뻔스럽게도 맥주나 한잔 하자면서 그를 술집으로 이끌었다. 그들은 서로 마주보고 앉았다. 로돌프는 탁자에 팔꿈치를 괴고 시가를 깨물면서 줄곧 이야기를 했고 샤를은 그녀가 사랑했던 사내의 얼굴을 앞에 놓고 몽상에 잠겼다. 마치 그녀의 일부분과 다시 만난다는 느낌이 들었다. 기분이 참 묘했다. 자기가 이 남자였으면 좋았을 것을. 상대방은 경작, 가축, 퇴비 이야기를 쉬지 않고 늘어놓았다. 이런 대수롭지 않은 이야기로 뭔가 암시가 끼어들 틈을 미리 틀어막으려는 심산이었다. 하지만 샤를은 듣고 있지 않았다. 로돌프도 그것을 눈치챘다. 시시각각 변하는 샤를의 얼굴 속에서 온갖 추억들이 스쳐 지나가는 것이 느껴졌다. 얼굴색이 차츰 붉어지더니 콧구멍이 벌렁거리고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그러다가 어느 한순간 샤를은 어두운 분노에 넘치는 표정으로 로돌프를 노려보았다. 겁이 드럭난 로돌프는 하던 말을 멈추었다. 그러나 이윽고 샤를의 얼굴은 예의 침울한 권태의 표정으로 되돌아갔다. 나는 당신을 원망하지 않아요. 샤를이 말했다. 로돌프는 잠자코 있었다. 그러자 샤를은 두 손으로 머리를 싸매고 무한한 고통과 체념이 담겨있는 힘없는 목소리로 재차 말했다. 그래요. 이제 더 이상 당신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러고는 그가 태어나서 여지껏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는 엄청난 말을 덧붙였다. 운명 탓이니까. 이 운명을 초래한 당사자인 로돌프는 샤를이 사람 좋게도 생각되었지만 다시 한편으로는 우스꽝스럽기도 하고 좀 비굴하게도 느껴졌다. 그런 처지에 있으면서 그런 말을 하다니. 다음날 샤를은 잎이 무성한 넝쿨 정자 아래로 가서 벤치에 걸터 앉았다. 이파리 사이로 햇빛이 새어 들어오자 포도 잎사귀들이 모래 위에 그림자를 그렸다. 제스민 꽃이 향기를 뿜고 하늘은 파랗고 만발한 백합꽃 주위에서 딱정벌레들이 붕붕대고 있었다. 슬픔에 잠긴 샤를의 심장이 몽롱한 사랑의 향기에 부풀어 올랐다. 그는 사춘기 소년처럼 숨이 막혔다. 7시가 되었다. 그날 오후 내내 아빠를 보지 못한 어린 베르트가 저녁을 먹자고 그를 부르러 왔다. 그는 눈을 감고 입을 벌린 채 머리를 뒤로 젖혀 벽에 기대고 있었다. 손에는 기다란 검은 머리카락을 한 묶음 쥐고 있었다. 아빠 어서 오세요. 베르트가 말했다. 그러곤 아빠가 장난을 치고 있다고 생각하여 그의 몸을 살짝 밀었다. 그러자 그가 땅에 굴러떨어졌다. 이미 죽어 있었던 것이다. 36시간 후 약제사 요청으로 카니베가 달려왔다. 해부를 해보았지만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다. 모든 것을 다 팔고 나서 계산해보니 12프랑 75상팀만 남았다. 그 돈은 어린 보바리 양을 할머니 집으로 보내는 여비로 쓰였다. 하지만 노부인도 그 해에 죽었다. 루오 노인은 중풍에 걸려 반신불수가 되었기 때문에 한 친척 아주머니가 그녀를 맡았다. 그녀는 가난해서 베르트를 빵집 공장에 보내 생활비를 벌게 했다. 보바리가 죽고 난 후 세 사람의 의사가 차례로 용빌에서 개업했지만 아무도 성공하지 못했다. 오는 쪽쪽 오메가 맹렬하게 공격하기 때문이다. 그는 엄청나게 많은 당고를 가지고 있다. 당국도 그를 각별히 봐주고 있고 여론도 그의 편이다. 최근에 그는 레지옹 도네르 훈장을 받았다. 예, 이렇게 해서 보바리 부인 모두 다 읽었습니다. 참 한 여인으로 인한 한 가정의 파멸에 대한 이야기네요.